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 최유영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 강국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8길이 원칙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국민 주권 정부답게 문화예술인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치 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K컬처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언했습니다. 문화를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단순 지원 차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정책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위기에 영화산업에 대한 긴급 대책을 강구했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등 산업의 성장 전략을 짜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시작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고질적인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 3개월 만에 입법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연간 추산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연간 1,000억이 넘는 암표 시장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육단체에도 과감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는 조직 사유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재정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다시 잡고 급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해 성과를 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은 이제 예열을 마치고 10대 핵심 과제에 집중해 힘껏 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토대를 더 두껍고 단단하게 키우고 그 기반 위에 K컬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K컬처 그 원천은 기초예술입니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복지, 근무 등 생계 지원책을 강화하고 문학, 연극, 미술 등 다양한 기초예술의 창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잡한 지원 사업을 다시 정비하고 기금 운영도 효율화하겠습니다. 문화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문화 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내년에 준비해야 할 중점 과제입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이제 문화 인프라보다는 더 중요한 건 콘텐츠입니다.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좋은 공연, 가보고 싶은 전시회가 열려야 합니다. 이른바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K-팝 아이돌의 공연, 신라 금관전과 같은 유명한 전시회가 더 자주 열릴 수 있도록 해 지역이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더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증설 계획을 세워서 장차 세계 3대 박물관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후세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현대판 디지털 외규장각을 세우는 프로젝트도 착수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 위에 K컬처 산업에 꽃을 피우겠습니다. 우선 K컬처 산업을 재정의하겠습니다. K푸드와 뷰티, 패션, 관광도 포함시켜서 더 크고 담대하게 확장하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창조산업은 그 성장 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K-팝은 세계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에 힘을 쏟겠습니다. 영화 영상 산업도 우리의 경쟁력이 산업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극장 가치의 재발견 프로젝트와 함께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를 도입해 극장 관객 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개인 산업은 판로를 개척해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IP의 원천인 웹툰, 웹소설도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관심을 K푸드와 뷰티, 패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전략을 꾀하겠습니다. 이렇게 K컬처로 세계를 품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K컬처 전용 스토어를 개설하고 해외 기관들을 정비해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종학당도 더 늘리겠습니다. ODA도 문화를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방한 관광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2030년 목표인 3천만 명을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의 주 방문지를 지역의 광역 거점으로 넓히고 K컬처 특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내 관광에도 불을 붙이겠습니다. 100대 달리기 코스, 100대 오래된 식당처럼 다양한 주제에 100개씩 명소를 발굴하는 100 곱하기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반값 여행, 반값 휴가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10대 핵심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체육 분야는 신뢰받는 스포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내년도 큰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육 현장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민이 더 건강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정책 홍보 분야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대국민 직접 소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이렇게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큰 포부를 안고 2026년을 달리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유산청입니다. 네,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국가유산청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K컬처의 뿌리인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서 문화강국의 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우선 국가유산 보존 전선 기반을 강화하여 그 본연의 가치가 미래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를 위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법에 도입하고 그동안 소외된 분야와 그리고 50년 미만의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보호,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다양화지고 대규모화지는 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을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불편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주 황리단길 정비 모델을 전국의 국가유산 지역으로 확산하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국가유산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헤리티지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국민 자긍심을 높이고 글로벌 유산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범부처와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유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유산 보존 복원 역량을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문화강국 대한민국 유산을 덧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컬처 원천인 K헤리티지 산업 100조 시장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유산 분야 연관산업 시장 규모가 약 9조 원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시장 규모를 100조 원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 산업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AI 대전환 미래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한편 지능형 첨단 보존 기술 연구 등 국가유산 분야 29개의 R&D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상 문체부 보고를 마치며 토론은 대통령님 뵙는다고 네. 실국장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떼는 길인 거예요? 네. 살짝, 사실 현명한 거죠. 뭘로 벼서 같이 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네. 요거 끝나고 따로 보고하고 토론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디 관할이에요? 네, 문체부 관할. 문화예술정책실 관할입니다. 정치 직접 관할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 기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문체부에서 전에 안표 좀 통제 제안을 하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보군요. 네, 지금 본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빨리 되고 있네. 하여튼 그 안표 정말 줄 서 있는데 앞에서 새치기 해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하게 하면 저는 화나는 일인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는 한 번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장관님한테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K컬처, 그러니까 한국적 문화를 산업으로 키우자.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시던 분을 장관으로 모셨더니 순수 문화예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버리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걱정도 틀린 걱정은 아니에요. 소위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거 안 한단 말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뭐, 이 정책 안에 뭐 들어있긴 할 텐데, 좀 기본적으로 누가 설명 좀 해줄래요? 기본적으로 그 K컬처의 기반이 되는 것은 기초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예술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K컬처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개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의 관점으로 기초예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계속 토양이 강해져야 K컬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예술에 대한 투자는 K컬처 산업의 기본적인 R&D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 규모는 좀 어때요? 그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는? 예,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손 좀 들고 얘기하십시오. 오른쪽, 왼쪽 좀 해주세요. 네, 내 기준으로. 네,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그 순수예술 쪽 관련된 예산은 작년도에 6,500억에서 7,400억으로 9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액, 절대 총액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네요. 예, 근데 이제 문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이 돼 있으니까 순수예술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400억 정도고 문화 쪽에도 사실 한 1조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 합하면 한 2조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을 놓고 문화예술계에서 자꾸 따지잖아요. 몇 퍼센트인데 늘었냐 줄었냐 따지는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는 13%, 1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에서는 그 문체부 예산이 아직 그 전체 비중이 0.0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0.01? 네네. 문화부 전체가? 아니요, 그러니까 문화부 예산 쪽에서 보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0.11%에서 0.12% 정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1.12%입니다. 네, 문체부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술 분야의 문체부 전체 비중은 9.5%에 있습니다. 문체부 안에서? 예, 문체부 안에서 예술 분야는 9.5%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예산 대비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은 1.08%입니다. 1.08.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이 0.03% 포인트 늘었습니다. 조금 늘긴 늘었어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0.3% 늘었는데 우리가 확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0.03%만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난 만큼 못 늘어났다 오히려. 살짝 더 늘어났죠. 네. 더 늘어났다고요? 0.03% 포인트는 늘어났거든요. 늘긴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그게 비중에서 중요해. 늘었냐 줄었냐? 1.08%가 됐습니다. 1.05%에서. 욕먹을 일은 아직은 아니네요.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어쨌든 현장과의 소통이 정말로 중요한데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블록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산업계 주요 단체 있고 이해관계도 비슷한데 문화예술 분야는 그게 안 돼요, 그죠? 네.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옆집을 만나고 가면 왜 우리 집은 안 들렀냐? 이제 그런 정도로 다양하죠. 그게 문화예술의 본질이기도 하죠. 어쨌든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K-팝 공연장 확충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어때요? 좀 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지방에 있는
체육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들의 음향과 조명 시설을 조금만 보강하더라도 공연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내년에는 급하나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서울 아레나 등 아니면 고향에도 지금 아레나를 짓고 있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된 아레나 건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질 없이 건설이 되면 2027년, 28년쯤에는 이제 아레나 몇 개가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 공연장? 아니요, 전용을 할 수는 없고요. 스포츠와 함께 하는데 겸용으로? 조금은 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동구장이 스포츠용 동구장을 콘서트장으로 썼는데 저희는 양쪽을 다 미리 계획할 때 반영시켜서 공연장으로도 아주 쓸모 있고 스포츠 네. 시설로도 좋은 그런 공연장을 계획하려고. 고양이 아레나 건축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고양- 하다 지금 중단됐잖아요. 중단됐는데 이번에 이제 사업자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됐어요?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그 글로벌 게임 공연 프로모터 회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직접 들어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했어요? 일단 참여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그 컴플렉스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공연장만 그쪽에서 참여해서 그게 CJ가 했었죠. 원래 CJ가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CJ는 다 손을 띈 거예요. 그 공연장 부분만 다 손을 뗐습니다. 다. 네. 뭐 호텔이니 뭐 네,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비용들을 포기하고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다시 지금 전체 계획을 수립 중에 네. 있습니다. 문화 분야의 14페이지인데 콘텐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목표 5년간 10,000명. 너무 적지 않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어떤가? 5년간 10,000명으로 됐는데 아카데미, OTT 대학원, 게임 인재원, 교육생 등등을 합쳐서 5년간 10,000명이면 1년에 2,000명인데 되게 규모가 너무 적지 않냐는 의문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콘텐츠 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키우는 인력이랑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여기에 잡아놓은 거는 콘텐츠 진흥원이나 아니면 관련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핵심 인력으로 키우는 인력들, 장르별로 하는 인력들을 5년간 10,000명 하겠다는 거고요. 수출이나 마케터, AI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8,000명 추가로 해서 5년간 1.8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마케터 부분은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세종학당을 여기서 관리하는군요. 문화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해외 순방을 다녀보니까 한글 배우는 단위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한글 학교, 한글어 학교, 그다음에 세종학당, 뭐 이렇게 되게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학당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글 학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 별도 만드는 거예요? 세종학당은 문체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지정하는 거예요, 만드는 예, 거예요?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문화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세종학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글, 네네.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종학당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재외동포청에서 한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세 내지 3세 정도 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규 곳이고. 학교 과정이 또 따로 있던데. 네네. 그리고 정규학교 과정은 한국학교라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교. 한국학교입니다. 한국학교. 한국학교고. 그것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교육부에서 하는데 아. 거기서는 이제 그 국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과 과정을 배우는 건 한국 학교고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글 한글 학교입니다. 학교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세종학당입니다. 세종학당이고. 그렇군요. 몇 개나 있어요? 세종학당은 지금 87개국에 252개가 있고요. 252개. 한글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1,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 학교는 34개가 있습니다. 세종학당의 예산은 얼마예요? 세종학당 예산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네, 지금 세종학당 252개의 그 학당에
평균 이제 활동비로 7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글학교 이외 그 세종학당 사업 중에서 보면 그 문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복을 입거나 한식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돈을 좀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학당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세종학당이 지금 현재 11월 달에 보니까 대기 인력이 지금 한 10,000명, 11,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 대통령님 순방하신 이집트 같은 경우가 대기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2개 세종학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한국 문화 수출의 일종의 뭐 교두보라 그럴까?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매년 20개씩 해서 2030년까지 360개 정도로 늘릴 네.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강국 토대 구축. 까만 3번의 기초예술 창작 지원. 지필 공간 제공. 이거 지금 현재 실제로 지필 공간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이거 뭐 금년도에는 보통 이제 도서관, 지역 서점 이런 등등해서 76군데 상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작가 1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 이게 작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작가가 지원을 해준다. 예, 작가가 거기서 상주하면서 작품도 활동을 하고 지역민들에 대해서 문학 강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네. 전문적으로 그렇게 모아놓고 하는 데는 충북 진천에 있는 그 전문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스토리 창작자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여기 꿈의 예술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더라? 이거 엘 시스테마라고 있습니다. 네. 그뭐 베네수엘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국에 81군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81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1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가장 많은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하는 것이 50몇 개 정도 있고요. 저희가 꿈의 극단, 그다음에 미술을 하는 꿈의 스튜디오, 그다음에 꿈의 무용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테마 형태로 음악하는 거는 음악이 제일 꿈의 많- 오케스트라입니다. 제일 많고 예, 제일 많습니다. 이거 좀 많이 해주면 좋겠던데.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81개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칭으로 지원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1년부터 6년 차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네? 초등학생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6까지 지원을 해주는 기간이 정부에서 처음에 지원을 시작을 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6년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6년이 6년 지나면 동안은 100% 정부 지원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네네 지방비가 좀 지방비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네네 지방 매칭할 매칭합니다. 것 네네. 국고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되면 이제 천년도는 지원을 끊거든요. 높게 네네. 조금 줄여나가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는 6년 된 곳들이 나타났는데 지방에서 잘 안 받아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뭐 고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왜냐면 애써서 그만큼까지 키워왔는데 갑자기 지원이 끊겨서 이게 해체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대책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년도, 천년도에는 몇 퍼센트 지원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80% 정도는 첫 해에는 아마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요? 많이 해주네. 네 그렇습니다. 80%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70, 60 이렇게 줄여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80%까지 지원하면 이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지방에서 많이 요청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원 자체가 일단 50명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되고 저희가 같은 학년 이거 그런 조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80% 하면 경쟁에서 탈락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대통령 사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그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80%면은 지방비로 20%면 사실 거의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한 뭐 6대4 정도 하든지 해서 좀 많이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게 쉽지 않으면 그냥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전에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이거 관광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일본 지역 관광이 엄청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지금 이따 관광전략회의가 총리님 산하에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엔 총리님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워낙 그 관광이라는 게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그 총리께서 부처가 나서야 돼서 주관하기로 했어요? 에이펙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에이펙 후에 이제 저희가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말씀처럼 범부처 회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논의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법무부, 뭐 국토부 이런 외에 며칠 전에 말씀 나눴는데 유산청, 식약처 등등 다 관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2차 회의를 준비 중입니다. 지방 정부들도 같이 해야 될 걸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원래 일본은 총리가 어쨌든 주력해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냈고 지금 아마 일본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대통령님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총리께서 하시기로 했다고 해서 예,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축지된 관광 입국 회의 강요회의 연관돼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국관광전략회의 주재자를 대통령님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은 관광인들의 좀 염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강한 조정과 실행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 처리 부분들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내년도 한번 그 관광 관련한 회의를 주최해 주십사 하는 일단 건의를 먼저 드립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소식이 없어서 내가 안 얘기.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저거는 이게 어디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가 그 얘기해서 다른 나라는 크루즈 입항이 너무 쉽고 빠른데 우리나라는 너무 느려서 신경질 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부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법무장관께 말씀드렸고요. 챙겨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이게 잘못하면 무슨 이상한 물건 들어오거나 뭐 그런 통로로 이용되면 안 되니까 그건 또 잘 통제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하고 실질적으로 통제를 잘하면 되죠. 불법 체류자가 생길 위험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네. 것들은 좀 제거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무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하고는 이 관광 활성화 하려고 막 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쌓아놓으면 바가지 불친년들로 한 방에 그냥 다 털어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바가지 문제는 지금 종전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종전 신고 체계가 지자체별로 좀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걸 중앙 하나의 그 통합된 신고 체계로 개편했고 또 QR로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그것들이 지자체라든지 해당 기관에 이송이 된다면 24시간 내에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대국민 전체 여행 누리 감시단을 운영해가지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여행 중이나 여행 후에 온라인상의 것들을 신고 또는 민원을 넣는다면 그것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었고요. 특히 바가지 요금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처하고 함께 그 가격 표시제 부당 요구 징수에 대해서는 1회 지금까지는 시정 명령이었는데 바로 자격 영업 정지 조치할 수 있는 지금 제재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바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요금 위반은 이제 형식적으로 행정 제재 대상이 딱 될 것 같은데
바가지 자체는 행정 제재 사유가 돼요? 가격 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노점 이런 건 없잖아요. 나 노점은 안 붙여놓고 예를 들면 다른 가게에서는 500원 붙여놓고 500원에 파는데 여기는 그냥 안 붙여놓고 5,000원에 팔고 그러는 경우는 표시 위반이 아닌데요. 뭐 식품위생법상 식당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는 아니 식당 말고 지금 문제되는데 지금 노점들 이런 데도 문제되잖아요. 아니 정식 업소를 가지고 영업하는데 그나마 규제가 돼요. 근데 그거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닌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지금 주로 내가 알기로는 문제된 데가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니 뭐 SNS에서 난리 난 게 절반은 정식 가게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따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바가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비싸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게 시장경제 사회주의도 아니고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가지는 아주 전통적으로 언제나 문제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없었던 거 아닌가. 특히 불친절. 와 기분 나빠. 어디 갔더니 막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경험해가지고 그 몇 번 그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손님 뚝 끊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관광 안내 불편 부분들도 불편 신고 체계를 갖추어서요. 일단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하고 그 조치하는 부분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체계는. 아니,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 묻잖아요. 일단 관광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조치를 하고요. 해당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저 불친절한 걸 어떻게 조치하냐고.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그러니까 아니 그 형식적인 행정 절차인데 이해하겠는데. 네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계하고의 지속적인 협력,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자족 노력이 현재로서는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학습하고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방법이 네. 이게 훨씬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돈벌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도 똑바로 하는 게 유일한 길인가요? 다른 방법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관광객이 많고 손님이 많으면 업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서로 경쟁이 붙게 되고 손님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근본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게 지역사회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가끔씩 이런 소수가 분위기를 망치죠. 어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어느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 싫어, 뭐 한국 사람 환영 안 해, 뭐 이런 거 가게에 붙였다고 그것도 한번 나온 일이 있어, 그죠? 하여튼 문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관광은 정말로 큰 산업의 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책 없는 얘기를 포함해서 가능한 길을 최대한 열어보시죠. 스포츠 체육 분야 여긴 20페이지에 써놓기도 했는데 하여튼 스포츠계는 이게 몸을 쓰는 영역이라서 그런지 폭력 문제가 언제나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특히 성추행 문제나 성폭력 문제 여전히 지금 음지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걸리면 공적 스포츠 체육 활동은 아예 못하는 걸로 네, 그렇게 각오를 하게 되는데 저번에 양궁 선수는 3개월 정지하고 말았다면서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어쨌든 폭력, 도덕, 윤리 문제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회는 지금 자체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제도, 그러니까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 그거 있잖아요. 네. 이 민주적이지 못한 체육단체들은 보면 회원들을 늘리면 민주적 욕구가 커지니까 의도적으로 조직 확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곤하거든, 관리가. 그냥 조직 자체가 죽어요. 체육 가맹단체에 그런 거 많다는 거지, 제품이. 그게 체육회 자체는 지금 뭐 직선제로 하고 임기 제한하고 뭐 그걸 하는데 가맹단체나 지역단체는 어떡합니까? 지금 일단 대한체육회부터 먼저 새로 정관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 가맹단체로 확산시키려고 지금 어떻게 확산시킬 생각이세요? 조금 이따 유승민 회장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까요? 지금 하시죠, 뭐 생각난 김에. 네, 대한체육회장입니다. 네, 저희 선거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지금 10여 차례 정도 해서 선거법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간선제였는데요. 아, 체육회 네, 선거 내부 규정을 이제 저희가 좀 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9년 1월에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종목단체 그리고 2030년 말에 지방체육회장 선거까지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말까지는 이 선거 규정에 관련해 가지고 정의를 내려서 각 종목단체랑 그리고 지방체육회에 다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다 따라요? 아니면 안 따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정관에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따르게 돼 있어서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의 규약 정관은 대한체육회 정관 규약을 위반할 수 없다. 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따라야 된다. 네. 그럼 됐네요. 어쨌든 소속 단체, 지역 단체들도 어쨌든 선출을 좀 민주화하고 너무 장기로 횡포 독선을 못 부리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선수 선발이나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언제나 또 논쟁거리여서 그 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체육 단체들의 어떤 좀 불이익이나 불공정 같은 경우를 좀 뿌리 뽑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선거제도 개편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선수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선수와 지도자 또 현장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목소리를 담아낸다면 그 누구도 평가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속도도 좀 내주시고요. 힘드신 아마 저항도 꽤 있을 텐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체육단체는 민주적인 운영,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폭력적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중에서 정부 홍보 업무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주요 업무로 표현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뭐 했는데 내가 못 봤나?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국민 소통 강화가 그 얘기단 말이군요. 어쨌든 정부 광고의 공정성 문제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부 정책 홍보, 정부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힘센데 뜯기고 힘없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정부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건 분명하게 좀 하면 좋겠어요. 나눠 먹기가 아니다. 뜯기는 것도 아니다. 좀 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쟁점 이슈를 몇 개 해놨는데 이 건축물 미술 작품 이 문제 있잖아요. 네. 골치 아프죠. 쉽지 근본적으로 않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2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요. 지금쯤에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건축물 자체가 미학적으로 예술품적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로에 왔기 때문에 건축물 앞에 꼭 미술 작품이 있어야 되느냐 부분부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주 악용이 돼가지고 요거 전문 업체도 생겼고요, 브로커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거 돈을 앞에서는 주고 뒤로 돌려받는 이상한 부정 구조도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조형 작품이 아니라 조형 제품을 똑같은 걸 전국에 여기저기 갖다 붙여놓더라고요. 원래 이겨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경기도에서 한 1년 동안 계속 이거 고쳐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박물관 경쟁력, 예술활동 증명, 출국 납부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는 옛날에 출국세라고 불렀던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출국 부담금이 10,000원이었는데 또 이나마 또 7,000원으로 깎았다. 인심 쓰느라고 3,000원 깎아준 건 좋은데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게 지금 몇만 원씩 하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 10군데를 골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29,000원입니다. 29,000원. 그러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29,000원을 내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7,000원만 7,000원 내는 거고. 이건 현실적으로 좀 일단 원상복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되 증액하는 문제는 또 올리면 국민들 화내시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재정 문제를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 없어서 옛날에 극장표에 부과되던 무슨 기금이 있죠? 영화발전기금. 그거 없애지 않았어요? 그거는 있습니다. 그냥 남아있어요. 저번에 없애내면 문해진흥기금이 없어졌고요. 그거는 위원이라고 해서 없어졌고 극장 영화발전기금은 그 돈을 걷어서 영화에 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위원 시비가 없어서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 결정이 났어요? 네. 콘텐츠 정책국장입니다. 네. 작년에 없어졌다가 다시 국회에서 그 발의를 하셔서 다시 생겼습니다. 지금 3% 받고 있습니다. 그 없앴다가 다시 예, 다시 생겼습니다. 네. 그것도 참 없애는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원상복구 됐단 말이죠. 그럼 됐고. 문화 ODA를 확대한다 전략적으로. 이것도 꼭 필요한 일이죠. ODA 지출이 우리가 지금 한 삭감한 걸로 치고도 한 5조 넘죠? 5조? 네. 깎았는데? 그러고도 6조, 5조 얼마일 거예요. 예. 하여튼 이것도 이렇게 막 흩뿌리듯이 되지 않게 가능한 문화 산업 진출에 유용하게 좀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문화체육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온 부처에 막 산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총리님, 이거 ODA 정리하는 거 누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주례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체 몇천 건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위로부터 탑다운 다시 봐서 저희가 했죠. 총리실에서? 네. 그거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을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마침 이 계획이 26년부터 30년까지 새로 짜는 딱 그 타이밍이어서요. 네. 지금 같이 국조실이랑 협의를 많이 하고 결론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하고 AI 중심으로 축을 잡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네, 그렇죠. 포함하되. 예. 알겠습니다. 유산청 보고가 뒤에 따로 있던가요? 네, 책자로 뒤에 따로 있어요? 네 책자는 40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좀 뒤에 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하시죠 그러면. 네. 그랜드 코리아 레저 주식회사 나오셨어요? 네. 여기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이군요. 그 민간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남습니까? 이익은 매출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긴 그러니까 성자로서 하우스 엣지라 그래서 번 돈 있고 인건비 비용 등을 제외하면은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400억 원래 정도가? 흑자가 예상됩니다.
옛날에는 이거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놓고는 내국인들이 몰래 슬쩍 들어가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어때요?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올 때 여권 등등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진짜 뭐였는데? 들어올 수가 옛날에 뭐 없습니다. 관광 호텔에 이런 거 해놓고는 뭐 아무나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런다고 예. 하는 거죠. 이렇게 통제 관리가 잘 되면 뭐 수요가 있는데 굳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겠네요. 수요가 있어도 만약에 네. 그 내국인 또는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벌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는 범죄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예. 이것도 꽤 상당히 특혜 같은데 왜 여기를 민간에 내주는 거며 또 누구한테 내주고 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문체부가 허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문체부가 인허가권자입니다. 아무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과거에는 워커힐에 있는 파라다이스만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5년 GKL에서 세번넣기라는 이름으로 강남에 한 군데, 강북에 한 군데, 두 군데를 내서 세 군데가 있었고요. GKL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예, GKL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가 세번넣기. 세 개가 생겼고. 예. 그런데 2017년인가 인천 영종도에 두 군데가 더 생깁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내준 거예요? 외국 합작업체인데요. 하나는 파라다이스가 일본 업체랑 하는 거고, 하나는 인도, 미국, 인디안, 하는 모이칸 그룹에서 하는 인스파이어라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민간에 허가 내준 거는요? 그 이후에는 없고요. 이 그럼 동계올림픽. 제주도에 있는 거는 그 이전에 다 허가 나간 거예요? 지금 롯데 드림타워가 22년인가? 그건 이제 이후에 나왔는데, 이른바 카지노 관광이 과거에는 개인 중심의 관광 형태였는데, 지금은 가족 관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카지노 게임할 잠실 사람은 롯데에도 허가를 내줬다고요? 제주도에 드림타워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롯데 그룹이 아니고 롯데 관광입니다. 그 허가를 받은 데가 롯데 그룹이 아닌 롯데 관광이라고 여행사입니다. 거기다 허가를 내줬다. 예. 거기는 문체부가 내주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제주지사가. 제주도시지사가. 네. 아까 이게 이제 내가 복지부 우리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도박이잖아요, 도박. 예. 근데 이제 외국인 상대 도박장인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도박장 개설하면 처벌하잖아요, 그죠? 구속시키고 그런다고요. 근데 국가는 하여튼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 개설해가지고 도박시키고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사실이죠, 뭘 그래 어렵게 얘기해요. 그런데 됐어요, 제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러니까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이거를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타당치 않다라는 게 하나 생각이고, 문화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왜 개인한테 특정 업체에 내줍니까? 그러니까 특혜라고 그러지. 이런 건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여기는 수익금 생긴 걸로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호남 쪽에는 없더군요. 지금 제주도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흑자가 나는 데는 2군데입니다. 6군데는 적자가 납니다. 적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를 내줄 때 적정 숫자를 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호남 쪽에서 희망을 하는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신청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건데 별로예요? 아직은 좀 부정적인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십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수요가 별로 없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 정부는 왜 그걸 해달라는 거지?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있으면 더 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내가 써놓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온라인 카지노는 월등히 MZ세대 비중이 높고 오프라인 카지노 입장객 역시 18세, 34세 비중이 30%좀 차지한다. 그거 써놨는데 이 온라인 카지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었는데 제일 먼저 허가를 해준 게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그 동남아에 있는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이냐고 묻죠.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네, 알았어요. 관광공사. 네. 관광공사는 이거 어디서 한번 봤는데. 관광공사 사장님 어디 계세요? 관광공사? 아, 거기 계세요? 사장님이신가요?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아, 사장이 지금 없어요? 장기간 공석 중입니다. 아, 그래요? 빨리 인사 안 하고 뭐 있어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관광공사는 사업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쓰고 관광진흥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관리는 한 거고 세계가 찾아오는 공연형 아레나 건립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업무로 돼 있네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아레나 건축은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다는 딴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아레나를 짓는 거는요. 네, 여기서는 이거는 그러면 장관님이 얘기하는 아레나 건립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면 둘 다예요? 네, 저 체육국장 이선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아까 장관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아레나를 신축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 여기서 한다 하면 직접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예산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공단이 저희가 체육기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체육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체육기금은 얼마나 지금 재원이 있어요?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조성 재원은 3조가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 매년 한 1.7조 정도를 체육기금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1.6조에서부터 5조에서부터 7조 사이를 운용자금, 여유자금 운용하는/거나 아니면 다른 문해기금이나 매년? 이런 기금에 2천억 이상씩 지금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체육기금이 무슨 뭐라더라 무슨 복권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 토토 투표 이런 데서 오는 건데 그게 연간 3조 정도가 조달이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예, 맞습니다. 3조 정도가 조달이 전체 아까 제가 3.5조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던 여유자금이랑 다 합쳐서고요. 매년 조성되는 거. 매년 2조 조금 넘게 조금 조성이 되고 2조 조금 있습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통상 경비, 운영비 등등으로 사용되는 건 얼마 정도예요? 그래서 1.7조가 체육이고 운영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조 7천억 가지고 1조 6,500억으로 뭐 하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 지금 저희가 체육 재정 1.7조가 전체 체육 재정이고요. 저는 일반 회계나 지특은 거의 없고 거의 99%를 체육기금에서 전체 체육 예산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항목이 뭐냐고요? 지출 항목이 저희가 크게 이제 5가지로 나뉘는데요. 전문 체육을 지원하는 게 한 5천억 정도. 어디? 전문 체육이라고 해서 하고 이제 생활 체육 그리고 스포츠 산업 이게 이제 한 5천억에서 4천억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 체육과 장애인 체육 쪽에 한 3천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 이런 쪽이 지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선수 육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고요. 그 생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생활 체육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 시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맞추는. 그러니까 이게 아레나를 대규모로 하나 지으려 그러면 대개 땅값까지 하면 한 2조 이상 들겠죠? 네, 맞습니다. 땅값까지 하면 그렇게 되고 일단 부지를 어디로 하느냐, 그 부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여기 기금에서 지으면 예산 부담 별로 없이도 한두 개는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이고요.
저는 민자도 가지고 와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좀 다른 형태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재원을 한 군데 더 발견한 게 의미가 있네요. 예술경영지원센터 여기는 누가 나오셨어요? 예, 대표 김장호 나와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장호라고 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여기 보니까 예술금융지원이 부재하다. 이거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술금융으로 필요한 게 융자 또는 보정 그리고 펀드까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 26년도 예산안에 융자와 보정 예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융자 금액 200억 원, 보정은 47억 원을 출자해서 237억 원 정도의 보정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걸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로 융자는 시중은행과 협력해서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보정 업무는 기술보정기금이랑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출 보증하고? 기술보정기금. 기술 보증. 예, 예. 약간 색다른 영역이네요. 개인물관리위원회 누가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태관입니다. 어디 있어요? 네. 오른쪽 왼쪽 좀 해주세요. 오른쪽. 네. 이거 게임 관련해서 그 현장에 불만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만한다, 속인다. 핵심은 그거죠. 네. 확률 안 가르쳐 주거나 가르쳐 준 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비싼 거는 안 뽑힌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통제하고 있어요? 저번에 뭐 입법화해라, 강제로 뭐 확률 공개해라, 뭐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7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확률형 아이템 그 조작 문제하고 구제 방안 마련하라는 그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러니까 금년 8월에 관련 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관련해 가지고 게임 이용자 구제 피해 구제 센터를 법적으로 이제 설립할 수 있게 돼서 준비단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확률형 그 표시 그 미표시 하는 건이라든가 또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27명이 온라인상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제재를 어떻게 해요? 네, 지금은 1차적으로 일단 걸렸다. 어떻게 합니까? 네, 걸리면은 일단은 그 시정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95%가 대부분 이제 그 처리가 다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문화부 차원에서의 시정 공고와 시정 명령을 통해서 조치를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만약에 시정을 안 했을 때는 차단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인데? 아니 뭐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지. 뭘 그리 복잡하게 요구했다가 공고했다가 그러더라. 네. 지금 보니까 뭐 잘 들어주면 고맙고 안 되면 막 반쯤 빌다가 뭐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정 차단과 수사 의뢰한 건이 이제 8건이 1년 반 사이에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만 하는 거예요? 과징금 이런 거 없어요? 네, 그 수사 의뢰와 그다음에 그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차단을 하는 조치를 합니다. 형사처벌보다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 형사처벌 해봐야 그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감옥 보낼 수도 없고 기껏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잖아요.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 계속
지금 국무회의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네. 뭔가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면 위반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뺏어야지. 이 부분도 실효성 있는 금융치료라고 하는 건데.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징금. 네. 뭐 이런 걸 부과를 해야죠. 그리고 즉시 시정 요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위반 행위 자체를 제재해야지. 위반하고 있다 걸리면 시정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들으면 제재하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걸린 사람만 재수 없는 거지. 운수 띄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요게 현장에서 청년들 게임하다가 열 엄청 받는다고 말로 화나게 합니까? 자, 좀 세게 좀 제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체육회는 뭐 아까 얘기를 미리 다 해서 특별히 할 게 없네요.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는 무슨 인권 침해에 대한 징계나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저런 건 없어요? 그 선수들 뭐 이렇게 약물 관리 뭐 도핑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는데 따로 없어요? 네, 그건 도핑방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아까 대통령님 관심 갖고 말씀하셨던 스포츠 폭력 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핑 뭐 그거는 여기 저 목록에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었는데 못 봤나? 기억 못 하나? 이 자료에 있어요? 이 자료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세종학당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참 세종학당 있잖아요. 그 한글 학교 뭐 이런 데서 교재가 부족하다고 얘기 많이 하던데 그 해외에 교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너무 늦다. 그것도 민원이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아마 한글 학교 뭐 이런 데도 교재 지원을 하는 건가? 네, 그 한글 학교 역시 그 제외 동포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그 한국어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종학당에서 자기 쓰는 교재를 한글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빨리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돈 받고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챙겨보겠습니다. 네. 영화진흥위원회. 아까 영화 기금은 의문이 해소됐고. 차관 이게 영화가 종합예술인데 요새 너무 침체가 많이 돼서 그죠? 대책이 그때 얘기한 거, 네. 뭐 투자를 좀 허용하는 거 말고는 다른 대책은 뭐예요? 일단 돈이 돌게 하는 거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계속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극장에 관객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극장 체인과 그다음에 영화인들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 제작 지원은 누가 맡고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이? 네. 위원장 한상준입니다. 네. 독립 영화에 관련해서는 제작 관련해서 올해 7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아닙니다. 저기 아까 저 말씀하셨던 영화 발전 기금, 예, 그게 저 주요한 재원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건 독립 영화 제작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정부 예산은 얼마냐고요? 그거는 제가 전체로만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콘텐츠 정책국장입니다.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 올해는 70억을 했고요. 내년에는 77억을 하는데 영진위에서 그 영화기금으로 하는 77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은 없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하는 그 영화 관련된 진행 사업을 영진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영화 제작 지원 항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통째로 얼마를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에 대한 제작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77억입니다.
그 중편 영화는 올해는 그 100억을 했고 내년에는 200억을 하게 되고요. 독립 영화 제작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 예산이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잖아. 아까 저 기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영진위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 안에 항목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정부에서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자고 하면 사실 그 애니메이션 정부는 그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한 사업을 사실 영진위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진이의 예산은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영진위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영화발전기금하고 기금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기금에서 전입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온 예산은 얼마예요?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한 800억 가량. 그럼 그거는 항목 없이 그냥 총액으로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알아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재부랑 다 협의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합니다. 거는 예.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 정부에서 준 예산 중에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 예산이 있냐 없냐고 말이에요. 그게 77억 있습니다. 대통령님 1차관입니다. 네. 문체부 1차관인데요. 대통령님 말씀에 따르면 정부 예산에 있습니다. 그 5쪽에 보시면은 그 저희 문체부 저 보고자료 5쪽에 보시면 예산과 기금 맨 밑에 예산 현황이 있는데 예산도 일반 예산도 정부 예산이고 예, 기금도 정부 예산으로서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기재부에서 같이.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예산하고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합쳐서 7,883억인데 여기에 70여 원이 있는 겁니다. 70억 원이 이렇게 저 세부를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화진흥기금에서 77억이 편성돼 있냐 아니면 정부의 가 아니고 영화 기금에 70억 기금에. 예,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게 정부 예산에 그러니까 한 항목이긴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어디 영화진흥기금에서 뗀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정부는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서 별도로 일반 예산에서 지원한 건 없다는 얘기네 보니까. 기금에서 한 거니까. 문체부 예산의 특성이 관광기금, 체육기금, 영화기금 등에서 기금 쪽으로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독립영화는 지금 말씀드린 그 항목 외에도 독립영화제 지원금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독립영화는 군데군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영화 제작 지원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은 뭐 돈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영화인들이 독립영화도 중요하지만 독립영화를 통해서 또 영화인들이 계속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요즘 교육 투자 비슷한 건데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원회는 위원장이신가요? 네.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정부연구원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기초예술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작가 지망생들의 집필 공간 제공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일선 문화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동네 상권이 무너져가는 뒷골목 이런 데다가 작가 작업실들을 확보해서 해주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작가 지원 효과도 있다. 해서 그렇게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는 좀 어때요? 그 작가들이 원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지를 않아요.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은 조용하고 조건이 좋지 않는가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젊은 작가들은 전혀 들어가질 못하고요. 그래요? 원거리에 있으면 보통 다 이제 직장 생활들을 하면서 그 집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용 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지정을 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나 그 살고 있는 집하고 가까운 쪽에다 해달라는 게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게 그러면 현장의 작가들 중에 그러니까 일종의 전업 작가들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작가들은 작가 활동할 공간들이 최소 공간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예,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도 어려운 예, 판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여유 공간을 자기들이 집필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주변 시행을 하고 여건이 있는데요. 나쁘면 안 가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학 그 1페이지 그러니까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단편 위주에서 탈피해서 2천만 원씩 30명을 뽑아서 6억 원을 지원한다. 6억 원을 30명에게 2천만 원씩 지원한다.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 6억 원 있다. 예. 요거 할게. 예. 그리고 장편 지원 예산은 이것도 6억이 있는데 요건 3천만 원씩 20명을 하겠다. 그 말이죠? 예, 장편은 보통 3년이 걸립니다. 한 편이 완성이 되는데. 그럼 1년에 평균에 한 1천만 원씩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30명, 20명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그 예산이 더 많으면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굉장히 개선이 된 겁니다. 30명, 20명은 뭐 사전에 선발을 하는 거예요? 사후에 선발? 사전에 선발하기? 사전에 선발합니다.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있어요? 예, 그 심사 기준이 있고 심사위원은 객관적으로 그 투명하게 아주 이거는 지금은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뭐 말썽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것 같긴 해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 어디 계세요? 아, 예, 예. 여기 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법인회사, 국고보조금. 지금 제가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정부 광고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네. 아, 대행이라서 예산에 안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행을 하면 원래 주체는 어디예요? 광고 주인 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부처 네 분야 부처예요? 정도로 나뉘는데 어떻게? 하나는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게 한 15% 정도 됩니다. 지방정부? 작년 기준으로 1,600억 정도가 네.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중앙행정 그 관청 산하 공공기관. 그게 한 3,600억 해서 그다음에 한 30%. 지방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지방행정기구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 각 부처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통째로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 각 부처가 매체와 교섭을 하게 되는데요. 부처가 그렇게 되면은 매체가 너무 교섭을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일괄된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광고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들이 꽤 많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네. 특정 매체에 이런 매체에 광고가 정부 광고가 실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광고 주가 정부이다 보니까 저희들 언론진흥재단이 어디에 정부가 광고 주체에서 어디다 해라 이렇게 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대행만 하는 거예요? 결정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대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서 이걸 할 경우에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광고를 할지 자체는 광고주가 결정하고 그 집행 자체만 대행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중에 아주 군소 매체들은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저희들한테 문의해 옵니다. 그리고 큰 매체들은 매체가 여러 가지, 큰 광고주는 매체가 여러 군데니까 어디를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 대표 정용욱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는 예술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금고, 융자, 사회보험 뭐 이런 걸 지급한다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은 45명, 43명. 이게 지금 예술인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상자도 불명확하고 좀 막연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원 사업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명된 사람이 한 17,000명 준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지금 약 1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15만 7천 명? 예, 그렇습니다. 맞지. 15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뢰도 있게 정비하겠다는 게 아까 저희 문체부 네. 보고 뒤에 있었습니다. 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예. 저작권 보호는 대내 관계, 그냥 국내 업무가 중요해요? 대외, 그러니까 국외 업무가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비중이 큽니까? 예, 국내 업무가 비중이 훨씬 크고요. 대외 쪽은 저희들이 그 해외 국가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접속 차단 쪽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네. 국내의 저작권을 해외에서 침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해외 이제 동포들이 불법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현지 교민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정도이고요. 해외 쪽에서는 이제 저희 그 컨텐츠를 번역을 해서 해외 서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보는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예, 침해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손을 못 쓰는 모양이죠?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 한 4억 5천 개 정도의 이제 콘텐츠, 한류 콘텐츠 침해되는 게 유통되고 있는데. 4억 5천 개? 예. 11,000개 정도 사이트에 그렇게 이제 한 17.5% 해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한 17.5% 정도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니까 우리 한류 콘텐츠가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손을 못 대는 모양이군요. 저희들은 10개 언어로 이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이트를 특징을 나눠서 분류해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의 로펌을 사서 경고장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바이두 같은 데는 이제 협력을 맺어서 검색 차단하는 조치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작권국장입니다. 네. 좀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불법 유통하는 부분들이 점점 한류 콘텐츠의 인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작권이 여기에 적용은 안 되지만 저희가 그 국가별 MOU를 맺어서 그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동 수사를 통해서 인터폴과 연계한 공동 수사, 그리고 또 중국, 그 베트남, 또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나 그 한류 콘텐츠가 잘 유포가 되는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해외 사무소도 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하고 지금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소관 업무하고는 경계가 명확해요? 저희 쪽에서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그 창의성, 개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 창작과 이게 이제 나중에 컨텐츠 산업이 되면서 점점 집단화되고 있지만 특허나 그다음 뭐 실용신안, 뭐 디자인 이런 부분은 산업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어떻게 말하면은 수공예 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작권위원회도 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거는 이거 파주에 있는 거 관리하는 건가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어디 없어요? 누구 안 오셨어요? 네, 원장 직무대행 이구용입니다. 네. 어디 계세요? 아, 예, 예. 여기 파주 출판단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관계 없는 거예요?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K북 해외 진출 활성화도 주요 사업에 있네요. 네. 그러면 해외 진출하려면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해외 시장에서 영미, 유럽, 아시아 전역 그 한국 K 컨텐츠가 K 출판 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산업 그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그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서 한국 책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네, 또 서울에서 열리는 그 매칭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출판 컨텐츠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번역은 또 한국문학번역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또 있습니다. 네,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하고 업무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그냥 거기는 통번역만 하고 여기는 해외 진출을 하는데 진출하려면 다 번역해야 되지 않나? 저 업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네, 말씀 출진원 원장 직무대행 이구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맥락에서 보면 문학은 출판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한국문학번역은 원장님 계시지만 좀 더 예술적인 맥락으로 좀 한국문학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문학 포함해서 출판 전 분야 그리고 웹소설,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출판 컨텐츠를 해외로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둘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 저기 통번역 통번역 위원회든가? 통역 번역 원입니다. 문학 번역원. 네네. 번역원 하는 일은 그럼 해외 진출 또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 약간 겹쳐 보이죠? 이 약간 겹친 분야가 있습니다. 왜 통번역원을 그냥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따로 떼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문학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들의 이제 해외 진출. 통번역원이 먼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출판진흥원은 예전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위원회. 출판진흥원으로 이제 기능을 바꾸면서 됐고 문학번역원은 원래 별개로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출판문화진흥원 사업 중에 그 지역 서점 활성화 이런 게 있네요. 225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지역 서점이 장사한 데가 다 망해 문 닫고 있잖아요. 네, 전국의 어느 지자체 지방정부에서는 6곳이 지역 서점이 없는 그런 좀 불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방정부, 서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도 그 서점을 육성하고요. 그래서 노후된 장비도 좀 지원을 하고 디지털화해서 좀 더 그 관리가 좀 더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해 보고 싶은 건 그거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지역 서점이 그냥 책 파는 가게가 아니고 일종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여기 살려야 되는데 이 장사가 안 되고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문을 자꾸 닫는데 여기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서적 공공 구매 권한 있잖아요. 이거를 지역 서점에다 주면 어떻겠냐? 이 공공 서점들 뭐 공공 서적 이런 거 다 입찰하잖아요 요새요. 근데 채권 대개 한 30%가 기본적으로 남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입찰 전문
업체가 생겨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공서적 납품, 공공기관 책 납품 낙찰을 받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동네 서점한테 기회를 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성남시에서 해보니까 이게 각 서점에 한 달 운영비 정도가 떨어진대요. 그 동네 서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성남시 도서관 뭐 이런 데에 서적 납품하는 입찰 수의계약권을 준 거죠. 수의계약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 마진이 그 사진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목록 써가지고 하면 서점 출판사에서 바로 갖다 주고 마진만 먹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왜 그냥 전국의 업체한테 다 열어주냐. 지역 서점들한테 해주면 되지 했더니 난점이 수의계약하는 게 지금 제한이 돼 있대요. 그래서 쪼개서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입찰을 해라. 그러니까 동네 서점들이 다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필요하면 규정을 하나, 입찰의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익 목적의 지역 서점 연합회 또는 유일한 서점이면 그 서점에 그 납품 권한을 주는 걸 해보십시오. 어차피 뭐 똑같은데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진흥원은 아직 원장이 없죠? 네. 어디 계세요? 좌측입니다. 네. 아, 네네, 거기 계시군요. 예,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네. 직원은 500명이고. 네. 여기 예산은 649억인데 사실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정부 예산이 꽤 많죠. 저희 내년도 예산 7천억이고요. 7천억. 그 중에서 98%인 6,923억 원이 국고입니다. 네. 나머지 2%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억 원이군요. 네. 주로 배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산 배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 중에서 약 70% 정도가 제작 지원 영역에 제작 배분되어 지원. 있습니다. 예. 항목들을 쭉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거예요? 제작 지원을 뭐 어떤 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영화를 제외한 전 영화. 장르를 자, 영화. 그다음에 영화를 빼고요. 영화 빼고 전 장르입니다.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있고. 아, 영화 뺀 전체. 예. 모든 콘텐츠 제작을 다 포괄한다.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예, 소위 뭘 할지도 모를 수 드라마, 있겠네요. 영화, 게임, 웹툰, 뭐 기타 등등.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 패션도 있고요. 패션이요.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뭐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것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IP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기존의 장르가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계도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산 항목이 이미 전년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다음 연도에는 전혀 새로운 건 다음 해나 가능. 예,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럴 때 예산이 세목별로 정해진 거를 그대로. 게임 진흥 예산도 여기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저도 생각이 한도가 있어 잘 모르겠네요. 여튼 새로운 건 다 한다. 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국립박물관 관리하는 거예요? 네, 국립박물관 원내대원 사장 정용석입니다. 국립박물관 안에 있는 수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박물관 자체는? 네, 박물관 자체 그 하계직은 그 박물관에서 진행하고요. 거기에 있는 뮤즈 뭐 문화상품 사업과 극장용, 그다음에 푸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장은 어디 소속이? 문체부의 직속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대통령님 잘 아시는 그 뮤즈 만드는 곳입니다. 이번에 대박 상품. 굿즈네. 네네. 이건 뭐라더라? 뮤즈. 뮤즈라고 그러죠? 네, 뮤지엄 굿즈라고. 네, 합쳐서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이 박물관은 아이템들이 많대요. 이 무슨 가발 비슷한 거 쓰고 가장 뭐 이순신 흉내내고 뭐 그런 것도 분장 대회도 했었고요. 예. 뭔 대회? 분장 대회를 했었습니다. 아, 그 아주 아이디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합니까? 올해 처음 한 거죠? 분장 대회. 예, 국중박 관장 직무대행 이혜령입니다. 네. 예, 올해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작년? 행사를 하고 올해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아주 재밌는 것 같았어요. 지금 관람객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좀 방학이 끝난 여름방학 때가 가장 많았고요. 지금은 조금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올해 그 캐대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도 관람객이 이제 상승 추세였는데 거기에 캐대원까지 더해져서 많이 폭증한 거예요? 늘었습니다. 예. 내년에 현 추세가 그냥 증가 추세는 유지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규모는 현재 수준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면 그 박물관의 수용성은 충분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그 소방법상 일일 적정 인원이 1만 5천 명인데 저희가 7월 30일을 가장 피크 때 4만 4천 명이 와서 사실은 조금 안전에 좀 안전관리가 조금 우려가 됐던 상황입니다. 네. 안전관리 신경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약제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그 관람객 숫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관람료도 그 부분도 검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고. 유료화도. 그 무료로 하면 그 격이 떨어져 가지고 싸게 느껴서 좀 귀하게 느낄 필요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단점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거 광주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예, 광주에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얘기 들어봤더니 시설물만 지어냈고 컨텐츠가 없다 그런 불만이 많던데 좀 어떠세요? 네, 창제작 기능은 ACC 문화전당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 재단은 유통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창제작에 대한 것들이 주로 융복한 미디어에 관련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요자 기능보다 아티스트 기능 위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성이 떨어진 작품들이 조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뽕피드 센터처럼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명확하지 않는데 광주를 아시아 문화 뭐 중심으로 뭐 이런 구호가 있을 때 만든 기관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기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물적 시설은 나름 조금 갖춘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2월까지 지금 평화교류원 지금 그 전남 도청이 완공이 되고요. 5월부터 해서 하드웨어는 다 완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서울예술단인가 광주로 옮기기로 한 게 뭐 있죠? 네, 서울예술단 맞습니다. 서울예술단 맞아요. 네네. 근데 서울예술단은 광주로 옮기면 광주예술단으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울예술단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표한 게 올해 초입니다. 약간 정부의 공백이 있을 때 발표한 거고 의견 수렴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일단 보류시키고 있고요. 일단 여러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 결정도 1월 달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논의들의 결과물 아닌가요? 근데 아직 그렇게 좀 안정돼 있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정리한 다음에 연초에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로 간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안 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일단 보류돼 있는 걸로. 소문 다 났는데 그러면? 저는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다른 예술단도 지방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다 막 좀 어수선하게 돼 있어서요. 이걸 한번 대회 공표는 안 된 거예요? 공표를 했는데 공표를 한 이후에 근데 뭐 안 알려져 있을 때 공표를 했는데 어떻게 안 알려질 수가 있어요? 많이 안 알려져 있다? 지역에서 또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것도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어쨌든 취소되지 않은 정책이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해야죠. 뭔가 거기에 맞게. 국제방송교류재단도 있군요. 장애인 체육회도 뭐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장애인 체육회는 아마도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재정이나 지원이 너무 약하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영상물 등급위원회. 대통령님, 저희 한 가지 건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어디세요? 장애인체육회장입니다. 네, 하세요 그럼. 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빼고. 예산 부분은 뭐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네. 좀 넘어가고요. 혹시 대통령님 패럴림픽에 혹시 TV 중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중계를? 못 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서부터 국회하고 통해서 방통위 고시법을 개정해서 패럴림픽 대회나 중요 대회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방통위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없다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일반 체육대회라든지 올림픽 이런 부분들은 돼 있는데 패럴림픽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자, 영상물 등급위원회. 네, 열심히 잘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레 전당, 여기도 지금 책임자를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죠. 네, 여기 맞습니다. 누가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이제 수레 전당 직원은 375명이고, 여기 지금 운영, 공연이나 뭐 이런 연간 일정 수행하는 데는 뭐 문제 없어요?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겠네, 그런 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악방송, 누구 나오셨어요? 국악방송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아, 그래요? 방송 사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직무대행입니다. 지금 사장님 공석이어서요. 아, 언제부터 공석이에요? 9월 19일부터요. 9월부터? 네. 이거 지금 빠진 그 양반 책임이네. 9월 달인데 아직도 사장을 못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악방송. 알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도 있고. 태권도 진흥재단하고 국기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네, 이사장 김주원입니다. 네. 안시 방향입니다. 네, 우리 태권도 진흥재단은 문체부산하 공공기관이고 전반적인 태권도 진흥 사업과 그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 아, 태권도원. 네네네. 그리고 국기원은 어떻게 돼요? 국기원은 이제 성품단 심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민간 단체예요? 민간 단체입니다. 특수법인 민간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관리하지는 않고? 네,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여기에 그런 주장이 있던데 한복진흥센터를 왜 여기다 갖다 붙였냐, 그런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여기 원장 계세요? 아, 네. 마이크 없어요? 네. 어디 원장이세요? 원장님 어디 갔어요? 저희 원장님이 지금 그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 참석했습니다. 오늘만 일시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사직서 제출한 상황이십니다. 아, 사직서 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은 누구세요? 저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아, 차석?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공예 디자인 진흥원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칠기니 무슨 뭐 이런 거 도자기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다 왜 한복을 갖다 붙였냐? 원래 따로 있던 건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저희 기관은 원래는 문체부 산하에 있던 공예문화진흥원과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이 통합돼서 2010년도에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한복 업무를 그 한스타일 육선지하는 업무 중에 한복을 저희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한복 업무는 2014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뭐 있던 걸 갖다 붙였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모양이죠? 네. 원래는 저희 기관 산하에 한복진흥센터가 부설 기관으로 있었고, 원래는 독립한다는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문체부 산하에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발의되면서 저희 기관이 그 전담 기관으로 지금 지정된 상황입니다. 한복진흥센터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진흥원의 산하 조직 비슷하게 있다가 그냥 본 조직으로 합쳐졌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복 관련된 독립된 무슨 진흥 조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어디 뭐 경주에 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상주에 한복진흥원이 지자체 산하로 있는 걸로. 상주에? 네, 맞습니다.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네, 선생님 정부 기관은 없습니다. 공예진흥원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한복 분야를 좀 뭐 키우거나 뭐 이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들이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을 만들면서 한복, 한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복, 한지. 네네. 한지도 여기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한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공예디자인진흥원 업무 중에서 전통 공예가 쪽이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공예, 한지, 한복 쪽을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얘기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긴 해요.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이런 것도 있네요. 예.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원장 신미경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 나왔네. 한국문학번역원. 아까 이거 뭐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문화관광연구원. 관광 분야 연구기관인가 보죠? 네, 한국문화관광연구 원장 직무대행 노영순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왜 직무대행이에요? 그 10월 28일로 임기가 종료가 되어서요. 그러셨어요? 네. 10월 28일로.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거론이 많군요. 아닙니다. 네, 한국문화정보원. 어디 계세요? 문화정보원. 안 나오셨나 아무도? 아닙니다. 여기 계세요? 나와 있습니다. 문화정보원 68명 정원에 66명. 국고보조금이 199억이군요. 문화진흥 주식회사? 여기 또 주식회사가 있네. 어디요? 골프장? 예. 뉴서울 골프장. 네. 여기서 1년에 한 60억, 50억씩 기금을 조성한다 남는 돈으로 그런 얘기군요. 네. 뉴서울이 문화체육부가 있군요.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이것도 골프장인가요, 그러면? 뉴서울. 똑같은 거구나. 영상자료원은 영상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곳일 텐데 이게 민간 분야의 영상자료들도 다 모아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입니다. 네. 저희는 원래 영화에 관련된 제반 문화유산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관으로 출발해가지고요. 네. 지금은 극장에서 개봉되는 모든 영화들을 의무 제출 제도에 의해서 수집하고 있고, 또한 독립영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개인 영화까지도 특히 필름 시대의 문화유산들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출을 의무적으로 받는 거군요. 네. 네, 알았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무슨 체육시설을 지금 관리하는 곳이군요. 올림픽공원
경정공원, 올림픽시설물. 경정공원은 저기 하남에 있는 걸 말하나요? 예, 체육산업대표 신치용입니다. 예, 하남 미사리에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국가유산청은 아까 발표 말씀하셨죠? 네. 뭐. 여기는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